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 영업 제한이 풀리고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적 모임 인원 수에도 변화가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할 때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 다중이용시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 좀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4명 정도로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유행 상황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 일상회복의 1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은 할 수 없이 지금 이 1단계로 가기는 하지만 미접종자가 4명이라는 것은 즉 10명 중에서 40%더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접종 완료율을 보면 75%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4명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럼 10명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우리 모임이라는 것이 대부분 10명 이상 모이는 경우는 잘 없지만 회식 같은 경우는 뭐 20명, 30명도 모이는데 방을 따로 해서 10명씩 모인다면은 뭐 미접종자 4명에서 대규모 회식도 가능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상당히 방역에 허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방역 통제 완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결국 연말이면서 겨울철이 되면서 모임은 많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각자가 지금의 방역 수칙이라도 잘 지켜서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어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가능한 한 이번 연말은 좀 모임을 아직도 자제해야 되는 시기이지 지금 방역이 완화됐다고 그래서 맘대로 뭐 밤새도록 음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음주 습관도 일찍 마시고 일찍 집에 가는 것이 바뀌어져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연말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했으면 좀 2차, 3차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소규모로 아는 사람들끼리 마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큰 집단이 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은 통제 못할 순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주간 해보고 2주간 평가해서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미접종자나 아직 그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명까지밖에 못 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0명, 12명 얘기하는데 이게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식당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물론 확인을 잘 하시는데 이게 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식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명확하게 이분들의 모든 접종 기록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하시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허점이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야 된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해서 너무 느슨해지거나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지만 아직까지 미접종자가 있는 상태고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뭐 3,000명, 4,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방역 패스도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화관에서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또 야구장에서는 치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당장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치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한해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의 뭐 갈등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미접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식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취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 입장이 가능하고
응원은 대신 안 됩니다.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도 팝콘이나 이런 취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수도권 지역은 10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네. 집회 같은 경우도 접종 미접종 관계없이 99명까지는 집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접종자만 모이면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접종자라고 하면 499명까지도 모일 수 있어요. 종교 시설 같은 경우도 그 가능 인원, 수용 가능 인원 5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같은데 이런 데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가진 분들은 들어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방역 완료가 안 되신 분, 즉 접종이 완전히 완성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국립공원하고 동물원도 전면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숙박 시설도 확대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 관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10%,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고 다만 방역 패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역 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미접종자들이 확진자들에게 노출되거나 아니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차별이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방역 패스 지금 현재 계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방역 패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여기 예를 들어서 클럽이라든지 뭐 콜라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실제로 실내 체육 시설인 경우,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데 이틀에 한 번씩 네. 진단 검사를 받고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네. 부분이 네. 있거든요. 결국은 예방 접종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사 소견서를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 무슨 골프 연습장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백신 패스 지금 방역 패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여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탄력성을 가지는 이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일부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혼자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백신 패스가 꼭 필요하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클럽 같은 데를 이용할 때는 오히려 백신 패스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헬스장 같은 데에 있어서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행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도 기간이 있고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뒀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 뭐 당장 내일부터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클럽을 하든지 유흥주점을 하든지 내일 새벽 5시서부터는 들어갈 수가 있고 예방접종 유무에 상관이 없어지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유행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모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역 측면에서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측면 말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전환한 나라에서 매출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부분 소비가 진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풀어지게 되면 모임이 연말을 앞두고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요. 거의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가게들 있잖아요.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이런 연말 모임이 예약이 거의
꽉 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비행기 같은 경우도 여행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행업계든 식당이든 지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료들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을 주문하는 주문량이 늘어났고 그다음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종업원을 더 고용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 시점과 맞춰서 카드 캐시백도 하고요. 소비 쿠폰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의 하나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제 성장과 코로나 대응은 약간 반비례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역에 방점을 둔 가운데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경제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는 방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헬로윈데이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시행 시점을 다가오는 자정 0시가 아니라 내일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방역 당국도 이제 확진자가 이 헬로윈데이를 기점으로 좀 증가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을 보면요. 오늘이 10월 31일인데 오늘까지는 수도권의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가 다 10시까지고 비수도권은 12시까지입니다. 네. 근데 일일부로 0시로 한다 그러면은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12시부터 계속 연장해서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할로윈 복장 그대로 내일 새벽 5시까지 기다려서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을 문을 연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방침으로는 오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새벽 5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금 5시간에서 한 7시간이라는 이 사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5시까지 기다려서 또 클럽들은 5시에 문을 열면서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네. 이 과연 이 유행이 억제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유행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내일 새벽 5시에는 예방접종이 별 상관이 없어져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부분이 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걸 기회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할로윈이 유행에 제일 앞서가는 부분이 된다고 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방접종률이 75%, 80% 올라간다 할지라도 80%가 돼도 1,000만 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 특히 18세 이상 미접종자만 해도 거의 500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방침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이고 특히 오늘 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네. 여기에 분명 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분명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할로윈이라는 것을 지금 음주한 상태에서 밤중 10시에 집에 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강남이라든지 혹은 이태원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상황만 보더라도 7, 8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안 가고서 기다리는 상황들 또 클럽들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내일 새벽에 문을 여는 상황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제 우려대로 되지 않고 다들 좀 집에 일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백신 접종 완료 인구도 지금 75%를 넘어섰는데 최근에 나흘 동안의 확진자를 보면 2,000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75%를 인 상황인데도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실내 활동이 우리가 더 많아졌죠. 우리 몸은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추위라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바이러스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면서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병이 많은 것이죠. 또 그런데다 지난 18일 월요일부터 방역이 일부 완화됐거든요. 네네. 그 효과가 지금 확진자 수로 나오는 상황인데 더구나 이 상황에서 방역이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즉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면역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아직 추가 접종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감염도 또한 많아지고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유행의 확산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80% 가까운 환자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의 확산이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증가 네. 추세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겨울철인 상황인데다가 모임도 많아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까지 클럽을 기다리는 그 젊은이들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확진자 증가폭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 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번에 지금 계속 2,000명대를 지금 계속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보면 일주새 한 주새에 약 3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000명,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2,000명대로 늘어서 4일, 5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0명대를 유지하면서 한 3,000명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저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고 방역당국이 기대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000명, 3,000명이 나와도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사실 확진자 수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그리고 병원이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숫자만큼의 어떤 그 중증 환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니까 계측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백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 많이 하고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공공장소에서 노마스크 계도를 했는데 계도 건수가 1,692건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장소에서 요즘 보면 마스크 안 쓰는 경우 종종 볼 수 있고 네. 또 술 마시고 이러다 보고 또 음식 먹다 보면 마스크를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요즘 식당 가면 2m 거리두기 제대로 잘 안 지켜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다 경험할 거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느슨해진 방역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체제가 낮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이제 벗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보면 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돌파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교회, 직장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고 서초구의 꽃 도매상에 48명이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이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느슨해진 방역 체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느슨해지는 경계심 이게 결국은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걸 보여줘서 당분간은 2,000명, 3,000명대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걸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재택 치료 확대를 이제 하기로 하면서 혹시 무증상자나 아니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아직 미흡하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도 서대문구에서 한 분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68세이면서 남성인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분류 체계 적어도 나이가 50대 이상이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택치료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 분류 체계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70세 미만의 경증 무증상 환자로 이 집의 환경이 괜찮으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저질환 같은 거라든지 특히 예방접종 유무를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체크는 하지만 고려하지는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 빨리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금 동네 의원을 이 원격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밤중에는 연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까지 좀 덜 마련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응급 이송 체제 지난번에도 그 구급차가 빨리 오지를 못해서 격리가 잘 안 되고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 즉 응급 이송 체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 관리자하고 구급차하고 전담병원의 병상 이 셋이 아주 긴밀한 연계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 바로 연락받고 이송하고 입원할 수가 있는데 입원하는 것을 기다린다든지 하면은 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들이 다 완성이 된 후에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의 늘려가는 속도는 좀 빨라 보여서 서울 수도권인 경우는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체제들이 아직 지자체에서 다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치료 시설이라든지 또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걸 당분간은 좀 유지하면서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 드는 부분들이 이런 사고가 한 번이라도 더 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이 재택 치료를 늘리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2, 3천 명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1단계 일상 회복으로 간다는 의미는
사실은 4, 5천 명 혹은 1만 명까지도 다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재택 치료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한 후에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세부터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최근에 백신 접종을 받은 고3 남학생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학생이 8월 13일 날 화이자 2차 접종을 맞았어요. 네. 그리고 네. 75일이 지난 10월 27일 날 결국 사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연관성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조사 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접종 예방 접종 2차를 맞고 75일 후에 사망을 했으니까 연관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사실은. 걱정스럽죠. 예, 네. 우리 아이가 혹시나 맞다가 문제가 잘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의료적으로 보면 아이들도 맞아도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CDC라든지 전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들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뭐 위험성이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위험성과 유용성 두 개를 봐서 위험성보다 유용성이 더 높다. 즉 이게 더 효과가 높은 것이 위험성보다는 위험성은 좀 낮다라고 보면 그걸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청소년들한테도 부작용이 큰 거냐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님들이 이걸 안 맞게 되면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안 맞으면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빨리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3 접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낮아요. 지금 예약률을 보니까 27% 정도밖에 네네. 안 되거든요, 전체. 이런 부분하고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니까 결국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맞느냐가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여져서 빠른 시간 안에 의료진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